인사에 정경두 공군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23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공군 출신 의장 탄생을 앞두는데 군 수뇌부 인사의 의미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원에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며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세안 안보 포럼에 참석한 리영우 외무상은 혼자 건배하는 등 사실상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이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전역을 연기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년 만에 2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폭력배들이 검거됐습니다. 은신처에 현금 14억 원을 쌓아두고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230km 넘는 속도로 경주를 벌이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로 산 차의 성능을 자랑하려 질주했는데 애꿎은 사람만 피해를 당했습니다. 고속화도로 갓길, 밤이 되면 대형 트럭이 점령합니다. 워낙 큰 트럭들인 탓에 도로 구분선까지. 세종청사 주변은 미흡한 설계로 날마다 불법 주차가 넘쳐나는데 주차 전쟁 집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일본 정부 올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기에서 억울한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반복된 겁니다. 2005년 고이즈미 내각 때 시작해서 벌써 13년째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케시마로 표기합니다. 말이 13년째이지 사실 일본의 독도 집착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한일협정 때 독도를 폭파하자는 말까지 했었지요. 지금은 독도가 일본 우익의 정치적 전략 무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과서에 수복해야 할 영토라고 적고 방위백서에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독도를 넣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독도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웃집 불량배에게 자존심을 더 다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군 지휘부가 교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장급 장성 8명 중에 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했는데 좀 특별합니다. 해군 출신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임명하면서 군 수뇌부에서 처음으로 육군을 배제한 겁니다. 육군과 육사 출신이 이끌어온 군 조직 문화를 바꿔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신임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것은 이양호 전 의장 이후 23년 만입니다. 이번 인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장관에 이어 공군 합참의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1948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은 군 수뇌부에서 배제됐습니다. 속칭 육방부로 불리며 육군과 육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군 조직에 메스를 대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향후 공군과 해군 중심 체제를 강화하고 육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전 사령관인 1, 2, 3군 사령관도 2명이나 비육사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다만 육군 참모총장에는 비육사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육사 39기인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기용했습니다. 육사 36기인 전임 장준규 총장보다 3기수나 내려간 파격 인사입니다. 대폭적인 물갈이로 전 정권 출신에 대한 인적 청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이번 대장급 인사로 육사 37기와 38기는 모두 퇴진하게 됐습니다. 육군에서도 세대 교체와 전 정권 인맥 물갈이가 시작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와 동기인 육사 37기는 8명이 중장 대장이면서도 최고 지휘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군 인사에선 육사 37기와 38기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77년 육군 사관학교에 입교한 37기 생도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 장성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지만 씨와 함께 육사에 대거 입교시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대통령 영식 지만군도 다른 생도들과 함께 입교했습니다. 보통 한 기수에 5명 이내로 나오는 육군 중장이 37기에서는 8명이나 배출됐고 김영식, 엄기약, 박찬주 등 3명이 대장으로 승진해 세계 야전군 사령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육사 37기는 이번에 합참의장이나 육군 참모총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전원 퇴진했습니다. 37기의 그늘에 가려있던 38기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도 후배인 김용우 중장의 발탁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군 내부에선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박흥렬 전 경호실장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알자회 출신으로 알려졌던 장성들이 줄줄이 교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후속 인사에서도 과거 정부 인사 물갈이와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새 정권에서 군보다 먼저 개혁 대상으로 꼽혔던 조직이 바로 검찰입니다. 바깥에서 개혁 바람이 불어닥치기 전에 검찰이 먼저 바뀌겠다고 나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전문가들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든 과정을 심사받겠다고 밝힌 겁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대상의 선정부터 수사 종결 처리까지 절차가 적정했는지 심의합니다. 과잉 수사나 정치 편향 수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판가름하는 장치입니다.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외부의 통제를 자청해 검찰 개혁 요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인 경찰의 영장 청구권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공무원 비리감찰 점검단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과거 시국 사건 처리를 사과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이 직접 하는 특별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줄이고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도 축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수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청와대의 반부패 기관협의회에 참석하겠다면서도 수사 지침을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한우입니다. 1994년 남북 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서울이 불바다 된다고 어림장을 놓자 서울 슈퍼마켓에서 라면과 부탄가스가 동이 났습니다. 하지만 북이 걸핏하면 불바다 협박을 하면서 시민들 반응이 무덤덤해졌죠. 북한이 오늘 또 서울 불바다 협박을 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이후 다시 나온 것이어서 심상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일본과 미국에선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김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이 또다시 서울 불바다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해 서북도서에서 어제 진행된 우리 군의 해상 사격 훈련에 대한 반응입니다. 서울 불바다 위협은 지난 1994년 처음 나왔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군사적 갈등 때마다 비슷한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군사적 위협으로 맞섰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단발마저 발악이며 이빨 빠진 늙은 승냥이 미국이 무리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 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치들이 일본은 오늘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매체도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투계정이 동해안 일대에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맞서 전방위 군사 위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마닐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외톨이 신세, 요즘 말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참가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거부했고 여러 행사에서도 리용호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닐라 현지 연결합니다. 이채인 기자. 북한 외무상 리용호가 회의 내내 외톨이였다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모습 어땠습니까? 네,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외무상이 된 후 이번이 두 번째 ARF 참석인데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약속이 잡혀있던 양자회담들이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북한 규탄 성명을 내기로 하면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지 말자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리용호는 의장국인 필리핀 외교장관만 겨우 만났는데 대북 규탄 성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저께 관람한천에서는 중국마저 옆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갔고 아무도 리용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건배를 할 때도 리용호 혼자 잔을 들고 머쓱하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리용호의 연설 때 다른 참석자들은 거의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RF가 폐막했는데 의장 성명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담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ARF 의장 성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의장 성명은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중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새 안보리 결의 이행 대가를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감수하고 결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 내 미사일에 걸어놓은 탄두무게 제한을 2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미사일 파괴력 확대에 호응한 겁니다. 미 국무부는 또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여당 내 공단 재개 움직임을 의식한 반응인 듯합니다. 보도에 윤혜웅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사거리가 1979년 180km에서 2012년 800km로 늘어날 동안 중량 제한은 38년째 500kg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의 중량 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2배인 1톤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탄두 중량이 2배 증가하면 군 작전 능력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미사일의 파괴력만도 2배가 되는 데다 GBU-24와 같이 1톤에 달하는 벙커 파괴 무기를 미사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미국은 대북 유화 움직임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위협을 고조시키고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단 재개 움직임을 보인 데 우려를 나타내고 대북 공조를 촉구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그간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대처를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도 주문했는데요. 이 지시엔 어떤 배경이 있는지 홍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2살 때부터 만성 폐 질환을 앓는 임성준 군은 산소호흡기가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준 꿈이 뭐야? 꿈이 없어.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었거든요. 저는 왕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점점 크면서 바뀌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울먹이는 피해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했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피해 구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장시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현직 판사가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몰카 범죄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1년 1,500건에서 지난해 5,10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했던 박기영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과학계도 반발합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우석 고양이에게 과학기술의 미래라는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 민심에 따라 적폐청산과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국가 R&D 체제를 개혁해야 할 혁신본부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2004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당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 기여하지 않고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 전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박 본부장은 청와대 보좌관에서 물러났습니다. 과학 분야의 진정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할 적임자 찾기가 그렇게도 힘이 듭니까?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과거의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광주 민주화 성직을 삭제 지시 논란으로 시작된 경찰 수뇌부 간 진실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 집회를 비하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강 전 청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는 점입가경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SNS 글에 경로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한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청장이 지난해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며 촛불 집회를 비하했다는 주장입니다. 보복성 감찰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감찰이라는 게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 청장은 강 전 청장에게 전화하거나 질책한 적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대상이었던 강 전 청장의 교비 유용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 전 청장 역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현직 경찰 간부의 폭로도 나왔습니다. 폐기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갑질 피해자들이 있는데 학교장이 거기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철성 청장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권력 기관장입니다. 경찰 내 인사 갈등이 진흙탕 싸움의 핵심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박찬주 대장이 군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장은 죄송하고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전역 신청을 보류하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군 검찰에 출석한 박찬주 대장은 죄송하고 참담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피의자 신분인 박 대장은 골프 연습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운전 부사관을 시켜 태워주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장은 공관병 갑질 논란 직후 전역 신청서를 냈습니다.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 작전 사령관에서 정책 연수로 보직 이동시켰습니다. 사성 장군의 정책 연수는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군에서 끝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민간단체 고발장도 접수가 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형사 입건을 한 것입니다. 어제 군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대장의 부인 전모 씨는 오늘 새벽 귀가하면서 공관병을 아들처럼 대했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여름철엔 주차된 자동차 내부 온도가 금방 40도를 넘어갑니다.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을 때 자동차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폭염 속 차에 갇히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119 구조대가 제때 출동했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 앞에 칠 자동차를 내리쬐입니다. 외부 기온은 34도. 30분 만에 차 내부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갑니다. 초콜릿 과자도 금세 물러집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에서 2살 A양이 잠긴 차 안에 갇혔습니다. A양은 이렇게 문이 잠긴 채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 10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차 문을 열어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애가 울고 있었고 땀을 좀 흘리고 좀 찢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던 지난 2일 광주에서도 4살 아이가 차에 갇혔다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폭염 아래 뜨거워진 차 안에 아이가 갇힌 사고는 해외에서도 잇따릅니다. 여름철 차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5분 이상 되면 과열 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난해 7월 광주에서 8시간 동안 유치원 통합버스에 갇혔던 5살 B군은 1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또 하나 한여름에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평소 멀쩡하던 가스통이나 휘발유통이 요즘 같은 무더위엔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찜통더위가 일으키는 사건 사고 현장 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청박해 있던 작은 배가 펑 하고 터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몰려듭니다. 폭발 충격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원인은 뭘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 위에 있던 기름이 유증기화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마 폭발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폭염 속 휘발유는 35도만 돼도 끓어버립니다. 그리고 안개 형태의 기름방울, 유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에 불이 붙으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끓는 점이 높은 경유나 벙커시유를 연료로 쓰는 대형 선박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를 쓰는 소형 선박이 문제입니다. 햇빛이 많이 못 들어가서 폭발은 위험성도 있지. 요새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제 경기도 화성 이파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3톤급 레저보트 화재 역시 유증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천장이 부서져 잔해가 나뒹굽니다. 유리창은 통째로 뜯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LP 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마치 음식을 안 해가지고 불이 안 났지. 만약 음식 그것도 요리한다고 하고 있으면 불이 났을지도 모른다고. 무더위가 가스통 내부 압력을 높였고 폭발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는 불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적이라는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돼서 터졌다고 그러면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고가도로에서 공중정원으로 탈바꿈한 서울로 7017. 내리쬐는 햇볕은 콘크리트 바닥을 달굽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바닥이 지글지글 타고요. 위에 천장이 없으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버티지 못하는 건 식물들입니다. 축 늘어진 나뭇가지. 만지면 바스러지는 이파리들. 현재 서울로의 바닥 온도는 33.2도입니다. 8월 말이면 열매를 맺어야 할 이 백당나무는 잎이 이미 갈색으로 말라버렸습니다. 관리 인력 10명이 온종일 물을 뿌려줍니다. 마른 잎들을 제거도 하고 또 죽은 나무도 뽑아내고 그런 일을 계속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600억 원을 들여 만든 공중정원. 콘크리트 화분 속 식물들은 폭염 속에서 말라 죽어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판돈 4조 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신처를 급습했더니 현금만 14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제 집 아니니까. 제 집 아니에요. 금고 안에서 가방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서 현금 9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입니다. 37살 박모 씨 등 17명은 지난 2014년부터 중국과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회원 5만여 명을 모아 4조 1천억 원대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적발한 불법 도박 사이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박 씨 일당은 3년 만에 2천억 원을 챙기며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시가 4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와 벤츠 마이바흐 등 고급 자동차 7대를 몰았습니다. 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 통장 470개를 돌려 썼습니다. 조직폭력배인 박 씨 일당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문신이라든지 또 어떤 폭력적인 언사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또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 과시하면서 직원들을 좀 겁을 먹게 했던 부분들도. 경찰은 박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230km 넘는 속도로 질주를 하다 사고를 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당시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지인들끼리 새로 산 차를 자랑하려고 경주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튀어나옵니다. 앞서가던 차와 가드레일을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친 차량은 한 바퀴를 회전한 뒤에야 멈춰섭니다. 그냥 집에 귀가하는 도중에 이게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난 6월 밤 11시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외제차 석 대가 최대 시속 230km가 넘는 속도로 난폭 운전을 벌이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내기 전까지 36km 구간을 10여 분 만에 달리는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새 차를 산 기념으로 벌인 한바탕 도심 속도 경주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유명 정비업체의 주행 테스트 담당 직원이었고 또 다른 1명은 외제차 판매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사고를 내지 않고 빠져나간 차량이 있어서 이거는 서로 좀 의심이 간다 생각을. 경찰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31살 문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진 사람 3명 가운데 2명은 노인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노인에겐 더 치명적이죠.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보행수단이 아니라 차라는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차량 앞으로 노인이 탄 자전거가 나타납니다. 차량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왕복 6차로를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는 노인. 달리던 차량에 부딪힙니다. 모두 70대로 둘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역주행해서 오시는 분들 피하기가 사실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자전거를 타다 숨진 이들은 올해만 1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들 중 무려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입니다.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고령 운전자의 경우 단순한 보행수단으로 인식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많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은 자전거를 아직도 보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행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반사 스티커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는 것도 사망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서울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심야엔 차들이 제한 속도 80km를 넘겨 생생 달립니다. 그런데 밤이면 강변북로 바깥 차로를 불법 주차 트럭이나 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이면 도로는 물론 겁도 없이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올라온 불법 주차 행렬,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도로 진입로에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견인 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합니다. 워낙 큰 트럭들인 탓에 도로 구분선까지 침범해 주차돼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변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도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버스 한 대가 겨우 빠져나올 정도입니다. 지난해 8월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추돌해 일가족 4명이 숨졌고 지난 3월에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로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눈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가려지게 됩니다. 100%를 놓고 봤을 때 한 50% 정보는 획득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화물차는 밤샘 주차할 경우 업체 차고나 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 차고지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어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다고 기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차량을 안 만들어서 단체를 어떤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법은 멀고 사고는 가깝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인 세종시, 이 온 도시가 주차장이 되다시피 됐습니다.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 설계를 했다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일상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주변의 한 임시주차장. 통행로까지 주차한 차량들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주변 도로까지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주차 공간이 맨날 부족해가지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주차장하고 가야 되는 건물 사이도 항상 멀어가지고. 인근의 또 다른 임시주차장. 이곳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인도까지 차량들이 모두 점령해버렸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차량은 교행을 못하고 보행자들은 차도로 걸어다닙니다. 청사 안도 주차전쟁입니다. 이중 주차를 해도 주차장이 부족해 빈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차를 대놨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변 이면도로도 온통 불법 주차 차량들 차지입니다.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걸음마이다 보니 너도 나도 차를 끌고 나와 생긴 문제입니다. 차 타는 게 불편해요. 차 없으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행복도시 건설청은 느긋합니다. 자가 차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세종시는 정부 청사 중 유일하게 차량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날씨가 더워서일까요? 이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들이 살벌하기만 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매국노라고 한 데 이어 오늘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고 나치 독일 선전상인 괴벨스라고 불렀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최인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나치 선전장관인 괴벨스에 비유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을 사실상 나치의 게스타포로 전락시켰고, 추미애 대표는 어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매국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다분히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친이계가 주축인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댓글 사건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 출마 파문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들은 일단 집단 탈당 카드를 짚고 누가 되든 당내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만은 여전히 커도 분란을 더 키우지는 않겠다는 뜻인 듯한데요. 안 전 대표는 출마 의지를 굳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롯해 동교동계 원로 인사 9명은 오찬 모임을 갖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접어줄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패권 정당, 양 정당을 어디도 견제도 하고 하면서 국민민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거 좀 물러서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지만 애초 거론되던 집단 탈당이나 안 전 대표의 출당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 화합을 도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안 전 대표 출마를 둘러싼 내용이 일단 한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천정배 전 대표는 안 전 대표가 당직이 있다면 당원 소환의 대상이 돼야 할 상황이라며 출마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반한파 의원들은 정동영, 천정배 의원 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당원들을 만나 출마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제 한 몸 던져서 독배라도 마시면서 당을 살리는 일에 제가 참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공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추대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일본 열린여당인 공명당 소속 의원 5명이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순국선열 추모비에 헌화했습니다. 또 우리 법원은 일본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일본의 열린여당인 공명당 소속 우오즈미 유이치로 의원 등 5명이 일제시대 독립지사들이 고초를 겪었던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둘러본 뒤 유관순 열사가 수감됐던 여옥사를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냄새, 열기 이런 걸로 굉장히 참기 힘든 일. 의원들은 순국선열 추모비 앞에 헌화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려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確認して大変辛い思いをさせたっていうね、そういう責任感というのも実感をいたしますし、それを踏まえて日本と韓国本当に近い国ですから。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현직 총리 신분으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전직 총리 신분으로 각각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영옥 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자들의 위자료만 산정한 금액으로 체불임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는 최근 개봉한 영화 구남도에 나오는 전범기업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동안엔 없던 예산 6억 원이 들어가는 영부인 공식 지위를 만들려다 역풍을 맞았습니다. 최근 불통과 리더십 부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과한 아내 사랑에 여론은 더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대선 유세 연장마다 24살 위 아내 브리짓을 동반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마크롱은 대통령이 되면 아내에게 영부인 공식 지위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브리짓이 영부인이 되면 직원, 경호원 등이 배정되고 한 해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프랑스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Bon, je pense qu'elle a quand même un statut et elle occupe certaines responsabilités, je pense.
Maintenant, est-ce qu'il faut un statut pour ça? C'est difficile à dire. Vraiment, j'ai pas étudié la question, donc. 정부가 국방 예산을 1조 원 넘게 줄이는 등 재정 긴축에 박차를 가하는 마당에 영부인 지위라는 허울에 세금을 낭비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를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가 개설됐고 2주 만에 서명자는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L'image de la première dame est un outil de communication et aussi un outil politique. Non, moi je veux pas ça pour mon pays, j'ai pas envie de fonctionner comme ça. 반대 여론은 마크롱이 최근 국회의원들의 가족 고용을 금지하는 도덕법을 추진하면서 더 가열됐습니다. 다른 정치인에겐 관습을 없애자면서 아내에게는 공식 직함을 부여하려는 행동이 모순이란 지적입니다. 기성정치에 실망한 민심을 파고들어 대통령에 당선된 젊은 피 마크롱.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예고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10월 시행합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혹여나 그 대상이 될까 먼저 몸을 낮춰 분양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3.3제곱미터당 4,750만 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찍었습니다.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직전 강남 4구 평균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아파트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등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요건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보다 강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비상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에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됐는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 사업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개포시형과 서초 신반포 6차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먼저 분양가를 내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세의 85% 수준으로 내려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지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양가 규제가 임박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분양가 조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 고분양가가 암초를 단단히 만났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기업들에게 전력 감축 지시를 내렸다고 어제 보도했는데요. 전력 예비율도 현재 22%에서 1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려 무리하게 예비율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던 2012년 8월 6일, 전력 예비율은 3.5%까지 떨어집니다. 2011년 대규모 셧다운 이후 위기가 또 온 것입니다. 전력 적정 예비율은 최대 전력 사용량보다 발전 설비가 얼마나 여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15%였던 예비율은 22%로 상향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적정 예비율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예비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적정 예비율 1%는 원전 한기 설비 용량에 해당됩니다. 현재 22%인 예비율을 18%로 줄이면 약 원전 4기분의 설비 용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냅니다. 탈원전 정책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전력 부족 우려는 생깁니다. 예비하고 있는 게 적으니까 정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산업부는 전력 수급 전문가 그룹이 최종 적정 예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국민의당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이상돈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경선 출마를 두고 불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뭐 출마의 변이 하도 확 나와가 말이 안 돼서 뭐 극중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당이 뭐 위기에 처해서 당을 구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당 잘하고 있습니다. 뭐 탄핵부터 추경안 투쟁, 더군다나 야당은 새 정부 들어오면은 그 정부의 강요를 한두 명 찍고 낙마시켜야 야당입니다. 이번에 청문회 국면에서 장관 낙마시킨 당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이 문제죠. 그 장관 낙마시킨 당으로서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는데 안 대표에게 문제가 있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 대표가 왜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일단에 상식이 어긋나죠. 대선 패배하고 나서 그 진지한 후보였다면은 좀 시간을 갖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회창 전 총재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뭐 저 가벼운 후보들은 그냥 뭐 언제 어차피 패배할 거였으니까 다시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대선 후에 패배 후에 이렇게 지지도가 추락한 것은 제보 조작 사건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서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준서는 안 전 대표가 영입 1호였고 뭐 천하에 없는 인재라 그랬고 최고위원, 비대위원 등등 위원장으로 당 지도부에 1년 거의 6개월을 같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것은 이거 정치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치면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 안 한 분이 뭐 몇 사람 됩니까? 지금 우리 그 이상돈 의원도 안 대표와 손잡고 제가 입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렇죠. 박지원 전 대표 다 천정배 대표 다 영입.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안 대표가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이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이끈 그런 공직은 우리가 인정해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그걸 부정합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좀 과분한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38석을 했죠. 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창업준이 혹은 최대 주준이 뭐 대주준이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그 안 전 대표의 그 대표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극히 적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뭐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도 있었지만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좀 어색한 조합이 대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그래서 대선 실패하게 되니까 뭐 이런 좀 처음부터 좀 이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된 그 결합이 뭐 좀 균열이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전 대표가 당 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데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흡수가 되거나 이중대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명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일종의 요새 말하면 가짜 뉴스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로 좀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은 지금 저기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분들은 이제 다음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가면 무소속으로 나갔지 민주당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고 들어갈 뭐 계획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남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에 우리 당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 오랜만에 본선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전까지는 공천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은 두 개의 정당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호남 유권자는 두 개의 정당을 계속 원한다.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았을 때 탈당이나 분당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정당법에서 분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집단 탈당하는 것이 사실상 분당이죠. 근데 가설인데 안 전 대표가 만일에 그 대표가 되면은 솔직히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탈당은 안 하겠지만은 심정적으로 이탈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심정적으로 이탈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해 LPGA 투어 신인왕을 사실상 예약한 박상현이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슈퍼루키라는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든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박성현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습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 여자 오픈 우승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외국인 분들이 많이 알아보셨고 사인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구나. 새로운 별명도 생겼습니다. 그 말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캐디들까지도 슈퍼루키 하고. 유소연에 이어 상금 랭킹 2위에 오른 박성현. 신인왕 등극은 시간 문제입니다. 올해의 선수도 노려볼 만하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즌 1승을 이뤘고요. 신인왕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경기 막판 흔들렸던 마음은 새로운 캐디 데이비드 존스와 해결했습니다. 특유의 장타에 집중력까지 향상된 박성현의 다음 목표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입니다. 지난해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해 깜짝 준우승을 차지해 자신감도 넘칩니다. 작년보다는 좋은 성적을 내자라는 마음을 임하는데 에비앙 대회 출전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박성현은 일주일간의 달콤한 휴가를 보낸 뒤 24일부터 열리는 캐네디언 퍼시픽 오픈을 시작으로 다시 우승 사냥에 시동을 겁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마도 제일 바쁜 장관일 겁니다. 외교 안보가 새 정부 최대 현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취임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닌 데 따른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외교 무대 본격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녀는 5일 마닐라에 도착해서 나흘간 약 20개 양자 다자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대부분 호의적입니다.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도 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했지만 할 말 하면서 무사히 치렀습니다. 다만 안보리 대북 제재안 통과를 두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남의 얘기하듯 축하한다고 한 것이 구설에 올랐더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녀가 새 정부의 베를린 구상 전도사 역할에 충실하면서 대북 국제 공조에 혼란을 부른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아직 4강 대사를 인선하지 못해 우리 입장이 상대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 국민입니다. 첫 번째 당사국인 우리가 베를린 구상에 집착하다가 북핵과 미사일을 북미 간의 문제로 떠넘기는 건 곤란합니다. 네, 현재 남부와 제주 곳곳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 일부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강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이 지역으로는 최고 120mm까지 예상이 되고 그 밖에 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도 최고 6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은 새벽에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내일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 구름만 많겠고요. 충남 지역의 경우 오전에 조금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남부는 폭염이 누그러져 낮 최고 기온 30도 선을 보입니다만 서울, 경기, 영서 지역은 아직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아침 최저 기온 24, 5도 선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입추가 되면서 바람이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죠. 모레는 전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32도 안팎의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국가를 이끌고 대중의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정치인은 자기만의 정책,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고통과 인내, 헌신을 요구할 담대함은 그런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좋은 정책은 결코 사탕같이 잠시 달콤한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나은 하루가 될 거라고 우리 다들 믿읍시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